오늘도 역시 일봉상 타점 잡기에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식 투자에서 포지션이란 개념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태양금속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입 동향의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 태양금속은 자동차 및 기계, 전기, 전자부품용 냉간단조 제품 등 자동차 수송기계, 가전, 전기자재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부품으로서 기본적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일종의 잔치 산업을 하고 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태양금속은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지기도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하자 유력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견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총선 참패 책임, 원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대세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측근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출마와 관련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이후 잠잠했던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의 당대표 도전이 불을 지핀 모양새다. 하지만 출마설이 제기될 때 급등했던 주가가 실제 공식화 이후에는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주목받았던 지난달 14일 8% 가까이 뛰는 등 강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21일부터 주가가 내리막을 이어왔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자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24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쳤다. 주가 호재로 여겨졌던 출마 이벤트가 종료됐다고 인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종목은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연인 사이인 배우 이정재 씨가 한동훈 전비대위원장과 고교 동창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정치 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 혈혈랑 연지연으로 연관이 있거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일컫는다. 테마주로 지목된 기업 중 상당수는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급등하는 종목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한동훈 이재명 테마주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전후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주가를 끌어올렸던 총선이라는 재료가 소멸하자 그동안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뛰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해당 종목 토론방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당대표 출마 이벤트는 종료됐고 8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다 등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줄을 이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 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위험성이 높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 하락 시기나 변동폭 등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양금속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23억 6,0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71억 7,161만 원으로 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7,28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정치 테마주로서 이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업계의 호황에 대한 여파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포지션에 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아직 제왕적 대통령제 성격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 통수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호황에 따른 기대감이냐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이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 개념에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한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윙 매매 관점이 있습니다. 이 스윙 매매 관점은 일종의 눈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시황과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의 기술적 타점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저는 간혹 중장기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스윙 매매 관점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주로 연습을 하실 때 이러한 포지션을 먼저 설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를 마인드셋이라고도 합니다. 주식은 신법이 7이고 기법이 3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 주린이 시절 이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사면 이상하게도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신기하게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포지션이 잘못되었기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매매 방식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을 때도 있고 스윙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당일 단타의 개념에서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포지션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스윙 관점입니다. 이 스윙 매매에 익숙해지고 나서 중장기 혹은 단타 관점에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의 생리를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주봉, 일봉, 분봉을 분석하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포지션에 대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을 보겠습니다. 아니,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태양금속 월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액면 분할 이전과 액면 분할 이후의 상황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종목이 이 섹터의 대장주도 아니기에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업황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자동차 업계 전체의 화랑과 침체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배당락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월봉입니다. 캔들 하나가 한 달간의 주가 변동을 나타내줍니다. 최근 5월, 6월, 7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 수 있듯 올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수출 실적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자동차 업계의 화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잠깐 반짝하고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시장에서는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제일 싫어하지만 그것은 그저 제 개인적인 성향일 뿐이고 주식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이 종목의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한동훈 관련주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거기에 더해 자동차 업계 전체의 호황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종목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등등을 판단하여 1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의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업황 전체의 사이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서 자동차 업계의 업황 전환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시장에서 핫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 포지션을 잡고 몇 개월을 끌고 갈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호황과 정치 테마주라는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하여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세론이 거론될 정도의 차기 대권 후보와 연관된 모멘텀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 모멘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월봉상에서도 괜찮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잠잠하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파동으로 보면 이제 상승 1파가 끝났습니다. 2차 상승 과정에 있습니다. 2차 상승분을 노리고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단주로 연습하실 때에도 이 포지션을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꼭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할 때 10가지를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재, 차, 수, 재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를 따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CEO의 마인드나 경영 철학도 유심히 살펴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정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한전기술에서 단타로 짭짤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미 포지션을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갔더라면 어제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더 끌고 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SKC 주식은 중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 보유 중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2년 내지 3년 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포지션입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잘라서 최근 상황만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다가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61선과 121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두 선을 캔들이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바로 앞 구간에서도 그런 자리가 보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배열 상태로 이평선들이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상승세를 쫓아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쌍바닥에서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상승 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OBV 보조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누군가 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주봉상에서 파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일파입니다. 중간의 작은 파동들은 다 무시를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겨우 상승 이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이파의 상승 각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상되어지는 상승 이파의 상승 각도입니다. 확실하게 상승 일파보다는 상승 각도가 가파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중장기 관점에서 이 주식을 매매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 상승 이파의 고점까지 끌고 가겠다고 마인드 셋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쏘파동만 먹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파동으로 상승 이파 안에서 발생하는 쏘파동의 고점에서 매도할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봉상에서 주가의 등락에 연연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 자리가 대파동으로 보면 상승 이파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은 한 타임 빠르게 추세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테마선에서는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등을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급등한 캔들이 한 방에 모든 선들을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테마선, 121선, 21선, 기준선, 엠벨선, 241선까지 한 방에 모든 저항들을 다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지바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 2개를 이미 돌파했고 그 위에 저지바까지는 크게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다음 저항 라인까지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봉상에서 이 자리가 상승 2파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승 3파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상승 2파만 먹고 빠질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략 어느 기간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 2파가 기대처럼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승 2파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상승 3파는 포기하고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지션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매매일지를 기록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지션을 정해놓고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대처 방안을 꼼꼼히 기록을 해두면 다음에 포지션을 잡을 때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장기는 아닐지라도 조금 길게 보고 오늘 종가의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파한 저지바 2개를 다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포지션을 정해놓았습니다. 1개월 정도는 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오히려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정할 때 반드시 월봉과 주봉 그리고 일봉을 번갈아 보시면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았던 포지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봉입니다. 저는 단타를 할 때도 반드시 3분봉과 30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포지션을 미리 정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꿀팁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꿀팁이 기억나시나요? 이건 단타 영역이니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고라인, 피봇 1차 저항, 피봇 2차 저항 라인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90%의 확률로 그 주식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선이 거의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날아갑니다. 저는 장 초반에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이미 포지션을 정해두고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제 포지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단타의 개념에서 짧게 먹고 나오겠다 였습니다. 차트상에서 하얀 선이 2개가 있습니다. 굵은 하얀 선이 21선입니다. 얇은 하얀 선이 5일선입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 종목에 진입을 하면서
좀 더 길게 가져갈 생각이었다면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간다 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포지션은 5일선이 깨지면 미련 없이 매도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5일선이 깨졌지만 21선이 살아있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끌고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만 저는 제가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빠졌습니다. 혹은 제가 시나리오를 다르게 짜고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얇은 녹색 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얇은 녹색 선, 즉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을 기준으로 포지션으로 삼았다면 이 자리에서 더 버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 라인이 깨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매도 포지션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미리 잡아놓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 매매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 포지션을 이렇게 잡은 데에는 제 선입견이 컸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는 정치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랬다면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 매매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수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날 매매 결과를 저는 꼭 기록을 해둡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역사도 이 과정이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매매일지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1년 후에 엄청난 실력 차이로 드러납니다. 제 보물 1호가 제가 쓰고 있는 매매일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짱 박혀서 지필에 몰두할 때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포지션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월봉과 주봉상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타점을 잡을 것인가, 일봉상에서 스윙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분봉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 모두 포지션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포지션 매매법을 충분히 익혀두시면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이나 종목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종목을 만나게 되면 종목 분석을 한 후 반드시 이 포지션을 생각하고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이 포지션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포지션 선택이야말로 고수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주로 매매를 하더라도 이 포지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단타로 먹고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야겠는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물을 다 분석하고 나서 이 포지션을 정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처럼
저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고민과 연구 없이 막연하게 타점을 잡는 것은 도박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 포지션을 생각하고 타점을 잡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밤을 꼴딱 새서 그런지 아직 피로가 다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히 막걸리 한잔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네에 빈대떡 잘하는 집이 있는데 빈대떡에 막걸리. 캬, 벌써 침이 고이네요. 그 이야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일본이 왜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동기부여의 상실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대충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희생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3대7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 10명을 투입하면 자발성과 진취적인 자세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3명과 그냥 적당히 일하는 사람 7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진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사한 일에 빠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집단무의식이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일본 꼴이 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일명 밥벌어지들 내지 기생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폭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 4세대까지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명 4세대 조폭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일명 작전 세력들과 리딩방 운영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 어떠한 희생도 감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비전이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고착화되어 가고 꿈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AI 관련 젊은 인재들이 모두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환경에서 그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수용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들의 재능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름만 깊어집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시던 충무공의 시를 떠올리며 막걸리나 한잔하고 잘 생각입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